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박사전 고혜림입니다. 이번 주는 단 3거래일만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증시 분위기는 굉장히 좋게 흘러갔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즐겁게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소영, 김경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미증시 분위기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미증시였는데요.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뒤섞이면서 혼조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뉴욕 마감상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 부진, 서비스업 경기 위축 속에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22%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32%, 0.01% 강세했습니다. 5월 들어 미국의 민간 고용이 크게 위축됐음을 시사하는 민간 조사업체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 따르면 5월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3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최저치이자 시장 예상치인 11만 5천 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인데요.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급속도로 약화하면서 민간 부문의 고용 상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파월 이제 금리 낮춰야. 경기 둔화 우려 속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간 고용 결과가 나온 뒤 이를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의 탓으로 돌리며 기준 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트루스 소셜 계정에서 너무 늦는 파월 의장은 이제 금리를 낮춰야 한다.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유럽은 9번이나 금리를 내렸다고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를 독촉했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협상 매우 힘들고 어려워. 트럼프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시진핑 주석과 협상은 험난한 일이라고 밝힌 점은 투자 심리를 제약했습니다. 두 정상 간 대화를 앞두고 미중 협상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나는 중국의 시 주석을 좋아하고 언제나 그랬으며 항상 그럴 것이라면서도 그는 매우 힘들고 협상하기에 극도로 어렵다고 게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서비스 업황 지표가 1년 만에 위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공급관리협회가 현지 시간 4일 5월에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 지수가 전월보다 1.7포인트 하락한 49.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비스업마저 신규 주문 감소, 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히트맵 보시면서 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동락이 엇갈린 가운데 소프트웨어, IT 서비스는 상승한 반면 보험과 은행 투자 서비스, 에너지 업종 등은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가 0.5%, 마이크로소프트 0.19%, 메타 3.16% 상승했고요. 애플은 0.22%, 테슬라 3.55% 하락하며 대형 기술주들이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가 미국 일리노이주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 장기 전략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급증하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센터의 전략 수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입니다. 메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일리노이주 클린턴 클린 에너지 센터의 전체 출력인 1121메가와트를 2027년부터 20년간 공급받습니다. 이는 약 8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규모입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3조 4,44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최근 주가 반등을 이끈 원동력은 여전히 생성 AI 관련 수요와 기술 우위로 분석됩니다.
또한 AI 관련 기업의 주도권 경쟁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애플의 올해 스마트폰 출하 성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현지 시간 4일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에서 2.5%로 낮췄습니다. 미국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재부각을 이 같은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테슬라가 호주에서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CNBC에 따르면 테슬라의 5월 한 달간 호주 내 판매량은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판매 실적은 최근 리뉴얼된 SUV 모델인 모델 Y의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5% 더 많이 팔렸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호주에서 테슬라의 강력한 판매 성장세는 의미 있는 신호라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역풍을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3대 지수 혼조로 마감하긴 했는데요.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증시를 이끄는 재료가 됐었는데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중국과 협상하는 꽤 힘든 일이다라는 내용을 게재하면서 다시금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운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기 지표도 악화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이 부분까지 좀 증시 악영향 미친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오늘 저희 방송 끝난 후에 증시 흘러갈지 이 증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경신 아나운서 어떤 기업 준비하셨나요? 네, 여러분 혹시 그랜드하트 제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사실 거기 오픈 멤버였는데요. 오픈 전 트레이닝을 받을 때마다 느낌이 딱 왔습니다. 와, 이 호텔은 이 호텔 하나가 제주도 분위기를 통째로 바꾸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주인공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1971년 설립된 국내 대표 종합여행사에서 출발한 기업입니다. 수십 년간 해외여행, 크루즈, 마이스 산업을 주도해왔고 2021년에는 숙박, 쇼핑,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통해 관광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었다면 지금은 여행 목적지를 직접 만드는 기업으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관광업계의 공급자 역할을 넘어 제주 자체를 상품화하는 개발용 모델로 전환한 셈이죠. 제주 드림타워는 제주 도심에 위치한 지상 38층, 객실은 1,600실 규모로 초대형 호텔로 롯데관광개발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국내 최대 민간 단일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5성급 브랜드인 그랜드하트 제주가 입점해 있고 카지노,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레스토랑, 쇼핑몰까지 복합 엔터테인먼트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회복에 발맞춰 매출이 빠르게 반등 중입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VIP 고객 유치 전략을 강화하며 리조트형 IR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복합 리조트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인천, 부산, 심지어 해외 리조트 개발까지 확장을 모색 중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롯데관광개발은 단일 지역 중심이 아닌 글로벌 복합 관광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중장기 전략도 갖추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의 수익 구조는 호텔 운영, 카지노, 리테일 임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1분기 기준 카지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리오프닝 수혜주로 분류되며 제주형 고부가 관광산업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지역 경제화의 상생에도 적극적입니다. 현지 인력 채용 확대, 지역 식자재 납품, 문화예술 공간 지원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ESG 활동을 펼치고 있죠. 특히 드림타워 내부에는 제주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지역 청년 예술가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유발 효과를 넘어 제주 고유의 콘텐츠를 관광과 연결시키는 로컬 중심 ESG 경영이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관광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숙박, 쇼핑, 카지노를 넘나드는 융합형 리조트 전략과 글로벌 관광객을 겨냥한 IR 비즈니스까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K 관광 대표주자.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 롯데 관광개발이었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특히 올해 한 4월쯤 정도부터인가요?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어제는 바로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저희 신문에서 경제 뉴스들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인공지능 발달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미국 기술 기업들이 앞다퉈 원전 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메타 역시 미국 원전 최대 사업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 원전 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현지 시간 3일 밝혔습니다. 메타가 원전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메타는 이번 계약에 따라 2027년 6월부터 일리노이주에 있는 콘스텔레이션의 클린턴 청정 에너지 센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20년간 구매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클린턴 센터 단일 원자로는 순간 최대 용량으로 1.1기가와트 전력을 생산 가능하며 이는 약 8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적자를 내던 클린턴 센터는 2017년 폐쇄될 예정이었지만 일리노이주 의회의 재정 지원 법안 덕분에 2027년 중반까지 보조금을 바탕으로 가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재정 공백은 메타와의 계약으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콘스텔레이션은 지역 일자리 1,100개가 보존되고 연간 세수 1,350만 달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클린턴 센터의 전력 생산 용량은 추가로 30메가와트 확대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빅테크들은 데이터 센터 전략 확보를 위해 원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에 비해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술업계와 원전 기업의 제휴는 AI 열풍 때문이라며 첨단 AI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도시 전체가 쓰는 수준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해 9월 콘스텔레이션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한 스리마일 섬 원전 재가동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20년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최근 신규 원자력 발전소 3곳 개발에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지난해 소형 모듈 원전 개발사 카이로스파워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3월 서스퀘어해나 원전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 센터를 인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매우 힘들고 협상하기에 극도로 어려운 상대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에서 나는 중국의 시 주석을 좋아하고 언제나 그랬으며 항상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매우 힘들고 협상을 하기에 극도로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께 올라온 이 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느낀 좌절감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2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전화통화가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화가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체결된 미중 무역 합의와 관련해 남아있는 이견을 비롯한 무역 현안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시 주석과 직접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일에서 11일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이상의 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는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미국은 중국이 비관세 조치 해체를 약속해놓고도 핵심 광물과 히토류 수출 제한을 풀지 않았다며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중단하자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히토류 시장을 장악한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두 달째 수출을 막은 영향입니다. 히토류는 모터와 센서, 스피커, 헤드램프에 두루 쓰이는 핵심 광물인데요. 히토류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건 세계 시장의 90%를 주무르는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서부터입니다. 중국은 지난 4월 4일부터 히토류 7종과 히토류로 만든 자석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사실상의 수출 통제 조치였습니다. 수출 허가를 받아도 승인에 최소 45일이 소요돼 중국의 4월 히토류 수출량은 약 4,785톤으로 전월보다 15.6% 줄었습니다. 수출 규제가 두 달째 지속되자 재고로 버티던 자동차 업계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도 로봇 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에 정착하는 구동 모터형 연구자석에 히토류가 2kg 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옵티머스를 개발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4월 1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연구 자석 공급 문제로 휴머노이드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했습니다. 방산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투기에 들어가는 고출력 레이더와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도 히토류가 적용되는 만큼 사태 장기화하면 생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철강 제품 관세 인상을 강행해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세율이 25%일 때는 관세 부담에도 미국 제품보다 가격이 낮아 버틸 수 있었지만 50%로 오르면 미국산보다 비슷하거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율 인상은 발표 닷새 만에 시행돼 재고를 쌓아둘 여유도 없었다는 게 철강 업계의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4일부터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매기는 관세를 50%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0일 미국이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한 지 두 달 만에 세율을 높였습니다. 업계에선 철강 관세가 25% 수준으로 유지되면 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원자재 분석업체 CRU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미국에서 유통되는 열연 강판 가격은 톤당 9,779달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1월 22일 톤당 750달러보다 30.5%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열연 강판의 가격은 현재 톤당 80만 원입니다. 여기에 물류비와 관세를 더해도 미국 유통 가격보다 20만 원 이상 저렴한 11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관세율이 50%가 되면 가격이 130만 원 안팎으로 뜁니다. 일부 제품은 미국산보다 가격이 더 높아집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율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며 관세율 인상 계획을 발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수출 계획을 다시 짜는 등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만 다음 달 8일 상호관세 유예 마감 시한에 맞춰 철강 관세율이 재조정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각국 협상에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해 갑작스러운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우선은 미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제품을 중심으로 품목 단위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시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고용지표 확인 후에 또 SNS에는 연준의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어서 인하해라라고 강한 압박을 했다는 점 어젯밤 소식이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시는 연일 좋은 분위기 나타내면서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만에 2800선, 11개월 만에 281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셨는데요. 이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뒤섞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분위기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49%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281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오전장에 고점 라인 터치하면서 2.18%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증시가 쭉 올랐다가 뒷부분에는 조금은 상승분 반납하면서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9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서요. 이 장중 내내 정말 매수 물량 강하게 담아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매도로 대응을 하나 싶었는데 10시가 넘어서서 매수 우위로 전환하는 모습 보이면서 2,800억 원대 물량을 담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8% 상승하면서 75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오전장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분 일부 반납하는 모습 나타내줬는데요. 이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물량이 그다지 크진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 강한 상승 해주면서 증시에 큰 보탬이 됐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2%대 상승, SK하이닉스 3.4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나줬고요.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 넘게 오르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 좀 혼조세 보인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2차 전지 대장주들 오늘 장에서는 강한 상승 보여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4% 넘게, 에코프로는 3% 넘게 강한 상승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반면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7%대 상승하면서 최근 들어서 좀 약한 흐름에서 벗어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은 휴장인데요. 오늘 마무리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가 강한 상승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슈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같이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개발한 아엘리아 바이오시밀러가 첫 상업용 물량 선적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해외 선전 시장에 판매에 들어갑니다. 삼천당 제약은 5일, 현지 시간 5일, 아엘리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에 선적된 물량의 약 90%는 프리필드 시린즈 제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최초로 판매되는 아엘리아 바이오시밀러 프리필드 시린즈 제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삼천당 제약은 올해 하반기 중 추가 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확정했으며 순차적으로 제품 생산을 진행 중입니다. 회사는 특히 프리필드 시린즈 제형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초기부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오늘 삼천당 제약 장 초반 14만 5,200원으로 시작해 전장 대비 4.49% 오른 15만 1,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내려오긴 했는데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반등세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테마와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남북 경협주 오랜만에 정말 시장에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남북 간의 관계 평화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장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어제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요, 이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라는 멘트가 담겼는데요.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싸우지 않는 평화에 대한 강조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어서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 그리고 세계 5위의 군사력, 여기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핵과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긴 하겠지만 이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겠다라는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평화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JST 장 초반에 곧바로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17%대 강세, 좋은 사람들 21%, 인디에프는 7%대 강세 보였고요. 이 외에도 신원과 남강토건, 코데즈 컴바인 같은 종목들 오늘장에서 소폭이지만 강세 보였다라고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원전주입니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서 원전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현지 시간 4일 발주사인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와 체결하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 원전 단지에 1기가와트급 신규 원전이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26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원전 수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전 관련주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전거래일 대비 3.16% 오른 45,7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원전주 오늘장에서 정말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이 체코와의 계약 이야기 저희 방송에서도 연속적으로 다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드디어 계약이 성사됐다라는 소식 속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나타나셨고요. 관련주인 현대건설까지도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아이폰 쓰시면 애플페이 쓰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동안 현대카드로만 애플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신한카드까지도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페이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장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신한카드가 최근에 금감원으로부터 애플페이 관련된 약관 심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업계에서 신한카드는 2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애플페이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이번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절차를 살펴보자면요. 약관이 승인된 이후에는 이 결제 단말기 안정성을 점검하는 이 보안성 심의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보안성 심의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사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서 이 보안성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뒤에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금감원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애플페이용 NFC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약간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현대카드만 사용을 했다가 그동안 신한카드도 새로 생기게 되면서 사용을 하지 못했던 애플페이의 사용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이 밖에도 KB국민카드 역시도 애플페이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약관 심사를 금감원에 신청한 상태라고 해서요.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KB카드까지 승인이 되게 된다면 이제 애플페이는
현대카드, 신한카드, 그리고 KB국민카드까지 모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 이 삼성페이에 밀려서 활성화가 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카드사가 도입이 되면서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에서는 나이스 정보통신 이에 따라서 11%대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나이스는 2%대, 그리고 NHN, KCP 등 여러 가지 애플페이 테마가 상승을 해줬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마지막은 이재명 테마주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지역 화폐 확대 기대감에 코나아이가 강세했습니다. 지난 2019년 경기 지역 화폐 사업자로 선정된 결제 인프라 플랫폼 코나아이는 지역 화폐 관련 대표 테마주로 꼽힙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지역 화폐 확대 기대감이 매수세를 이끄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코나아이 장 초반 62,600원으로 시작해 전일보다 무려 20.85% 오른 71,3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상한가 갔었다가 오늘장에서도 두 자릿수대에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된 결제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경진 아나운서 어떤 인물일까요? 네, 여러분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2008년 금융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고 그 이후 미국 경제의 핵심을 지켜온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으로 JP모건 체이스를 세계 최대 은행으로 이끈 인물 제이미 다이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장부터 위기관리 그리고 지금의 위치까지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금융의 상징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제이미 다이먼은 1956년 뉴욕에서 그리스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 대부분이 금융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 역시 자연스럽게 금융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하버드대 MBA까지 마친 그는 졸업 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입사하면서 본격적인 금융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알린 건 바로 샌디 와일과 함께한 합병 전략이었죠. 이 과정을 통해 그는 30대에 이미 대형 금융사 CEO급 인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2004년 다이먼은 JP모건 체이스의 CEO가 됩니다. 그리고 2008년 전 세계 금융을 덮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속에서 다이먼은 그 누구보다 침착하게 위기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JP모건은 당시 위기에 빠진 베어 스턴스와 워싱턴 뮤추얼을 인수하면서 미국 정부와 함께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데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위기일수록 냉정함이 필요하다. 그의 리더십은 많은 투자자와 정치인들에게 신뢰를 안겼고 JP모건은 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최대 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숫자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는 경영자로도 유명한데요. 직원들과 소통을 중시하고 조직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는 매년 투자자 소환을 직접 작성하며 단기 실적보다 장기 전략을 설명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또한 규제 당국과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몇 안 되는 CEO이기도 하죠. 실제로 그는 2012년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해 JP모건의 파생 상품 손실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리더십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 기준 제이미 다이먼은 여전히 JP모건의 회장 겸 CEO로 재임 중입니다. 18년 이상 최전선에서 회사를 이끌고 있는 셈인데요. 정치와 경제 양쪽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고 그의 순자산은 약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언론에 자주 노출되거나 호화 생활은 자랑하는 스타일이 아닌 걸로 알려져 있고 대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여전히 현장에서 위기 대응을 몸소 실천하고 있죠.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제이미 다이먼의 리더십은 지금도 많은 기업가와 경제 리더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시절에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그가 자주 남기는 이 말처럼 진짜 리더는 위기보다 앞서 준비하는 사람 아닐까요? 다음 인물로그에서는 또 한 명의 시대를 바꾼 경제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물로그 제이미 다이먼이었습니다. 네, 제이미 다이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흥미롭게 인물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리포트 들어볼 시간입니다.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 총체적으로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증권사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DS투자증권의 양호한 성장과 미국 재정 부담이라는 리포트를 가져왔는데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는 순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이례적인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는 빠르게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무역 수지 흐름, 미국 장기물 금리 동향, 그리고 글로벌 수요의 강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미국 GDP는 속보치 마이너스 0.3 성장률에서 마이너스 0.2%로 잠정치에서 소폭 상향됐습니다. 1분기는 이례적인 역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순수출의 영향이 컸습니다. 4월 무역수지 적자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돌아갔고 수출 영향으로 2분기 GDP는 1분기와는 다르게 높은 성장률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1분기의 역성장 쇼크는 순수출 일시적 둔화 때문이었고 2분기에는 반작용으로 성장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오른쪽 차트 보시면 2분기에는 순수출 회복이 GDP를 3.8%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포트는 무역수지 적자폭은 트럼프 취임 직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합니다. 이는 금과 같은 귀금속이 보편관세와 상호관세에서 완전히 면제되면서 수입된 금이 다시 수출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작년 연말부터 늘었던 금 수입이 멈추고 재차 금이 영국과 스위스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양 금 수출량은 2012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의약품 주도로 재화 수입이 빠르게 늘어났던 것을 감안하면 의약품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는 빠르게 축소됐고 이는 순수출 기여도를 통해 2분기 GDP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아틀란타 여는 GDP 나우 모델에 따르면 순수출 증가분이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순수출의 절대 규모가 아닌 순수출의 증감이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즉 1분기에는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2분기에 들어서 그 적자폭이 줄어드는 반작용이 성장률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3분기에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최종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장기금리는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재정적자 확대가 국채 공급 증가를 유발하며 시장에서는 더 높은 텀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달러 표기 자산 선호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감세 법안과 같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채권 시장에 선물을 주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CBO가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이자 지출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장기물의 매력은 당장 크게 매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일본과 유럽은 각각 구조적인 장기물 약세 요인이 존재해 글로벌 금리 전반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환 해지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달러 약세 국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기엔 부담스러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 국채의 상대적 약세가 당분간 이어져야 외국인 수요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경제는 1분기 역성장 충격 이후 무역 수지가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2분기에는 성장률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재정 적자 확대와 투자 심리 약화로 인해 미국 장기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매력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수출이 회복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GDP 성장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과 금리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을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투자 브리핑을 마칩니다. 네, 이렇게 미국 경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실 때 좋은 정보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하긴 했는데 국내 증시는 정치적 이벤트 때문인지 분위기가 정말로 좋습니다. 정말 코스피 5천까지 갈 수 있을런지 3천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2812선에 장 마감을 했고 또 장중에는 2831선까지 치솟으면서 연고점을 재차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특히 반가웠던 건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유입이 됐다는 점, 9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장중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756선에서 마감하면서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별 이슈 가진 종목들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의 좋은 분위기 이끌어가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하락을 하면서 약 7개월 반 만에 1,350원대를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환율까지 이렇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우리 증시에도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경진 아나운서, 오늘 여러 가지 내용 준비하셨는데 원래 기업도 펩트론 준비하려고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펩트론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모의 투자긴 하지만 펩트론으로 수익을 요즘에 좀 잘 봤거든요. 수익률이 거의 한 30% 넘었어서 펩트론에 대한 애정이 높아져서 오늘 펩트론을 소개해드리려고 했으나 전날에 갑자기 30% 급락을 하는 바람에 오늘 롯데관광개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펩트론 측에서는 이 릴리와의 계약을 한 그 기업이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펩트론이 가진 기술은 고유한 기술이다 하면서 이후에 릴리와의 계약은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펩트론을 믿고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펩트론이 더 좋은 흐름을 보이면 제가 기업 소개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장 한 줄 평을 하자면 사실 2달 전만 해도 2,800선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저는 사실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10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니 정말 너무나도 기쁜데요.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좋은 흐름만 계속 이어가줬으면 좋겠고 또 이 체코 원전 계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전에 체코 원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불가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을 때 굉장히 저도 조금 실망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늘 이렇게 체코 측에서 먼저 계약서에 서명을 해주면서 계약이 성사가 됐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이 원전 수출을 하면서 더욱더 많은 돈의 흐름이 흐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큽니다. 또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롯데관광개발도 최근에 정말 흐름이 좋습니다. 롯데관광개발뿐만 아니라 사실 관광, 카지노 그리고 이 엔터주들이 요즘에 흐름이 좋은데요. 52주가 신고가를 갱신한 만큼 롯데관광개발에도 큰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정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서연 아나운서 어떻게 요약을 해볼까요? 네, 저도 오늘장을 정리해보자면 고용 둔화 충격 속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주춤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국내는 새 정부 기대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화색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또 앞으로의 무역 갈등, 트럼프와 시진핑의 무역 갈등도 주목해볼 만한데요. 이슈 흐름들 살펴보면서 투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저희 휴일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증시 부양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휴일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도 이런 분위기 계속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 너무나도 기분이 좋다라고 짧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